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지 팀장님 들어오셨죠? 네, 들어왔어요. 예, 예. 제- 아이고. 네, 예,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시간이 7시 31분이라서 네. 지금 별로 아직 8분밖에 들어오시지 않으셨는데 또 진행하다 보면은 또 계속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마 의회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다들 예,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음, 한 2분 정도 더 기다려 볼까요? 네. 예. 팀장님은 이 사업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3년부터 담당자로 있다가 예. 25년도부터는 팀장으로 근무해가지고 한 지금 3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아주 발표자로 적극 추천을 하시던데, 네. 가장 전문가시고. 아, 오늘은 저기 뭐야, 많이 지금 들어오시네요, 계속. 오늘은 제가 사회를 볼 예정입니다. 그, 대전의 유성구 소장님께서 뭐 일이 있으셔서요. 저한테 사회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오늘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33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국 보건소에서 이제 발표를 하셨고요. 그 오늘부터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시범 사업으로 12개 보건소의 그 돌봄 사업, 그 의료 돌봄 사업 있죠? 의료 돌봄 통합 의료 돌봄 사업 시범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진행을 하셨던 그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건강보험공단의 유애정 센터장님께 추천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12개 보건소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시는데 가장 잘하시는 곳이 어디냐라고 여쭤봤더니 세 군데를 이제 추천해 주셨어요. 지금 부천시하고 대전 유성구하고 그 다음에 의성군을 통해 농촌보건소를 대표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보험공단에서 시행했던 12개의 시범사업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인 세 군데 보건소의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 또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부탁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은 부천시 소사구 보건소의 이지희 건강돌봄 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부천시의 통합건강돌봄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소사보건소 건강돌봄 팀장 이지입니다. 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보건소에서 통합돌봄 담당자로 근무를 했고, 2025년부터는 같은 팀의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는 시범사업 예산 지원형인 12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보건소의 통합돌봄 전담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도시형이라서 도시형 보건소에 적용하기 좋으실 것 그리고 같고요. 모델대로 맞춰져 있다고. 도시형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복지와 함께하는 통합돌봄의 다양한 현장 사례를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천시는 어떻게 통합돌봄을 운영하는지, 복지와 보건소는 어떻게 연계하는지 부천시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발표 순서는 목차와 같고요.
부천시의 통합돌봄 그리고 부천시 보건소의 의료돌봄 사업인 통합건강돌봄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형 통합돌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통합돌봄 현황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천시는 인구 76만 명의 도시형으로 그중에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1인 독거 가구는 23%를 차지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노인 인구 4명 중 한 분은 혼자 살고 계십니다.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꼽히는 75세 이상 돌봄 수요 인원은 3만 2천 명입니다. 75세 이상 중에 재가급여자, 등급 미인정자, 또 고령 장애인, 맞춤형 돌봄 중증 관리자, 의료기관 퇴원한 자, 추정 치매 환자를 합한 순서입니다. 주어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면 아무래도 우선순위 중심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봄 수요 인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천시 보건복지 예산은 전체 부천시 예산의 55%를 차지하는 만큼 보건복지 책임이 매우 중요한 점을 보여주는데요. 복지 인프라를 보면 복지관이 14개소, 자활센터가 3개소, 노인 관련 시설이 706개소가 있으며 의료기관도 1,400여 개로 도시형에 맞게 의료복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요. 인구 밀도도 높아서 사실 도시형이라 사업하기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참고로 부천시의 지역적 특징을 보시면 3개 구에 3개 보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통합돌봄은 시범 운영 중으로 저희 소사보건소에서 부천 전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형 통합돌봄이 필요한 이유, 즉 변화하는 돌봄 수요를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에는 부천시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의 비율이 22% 수준이었는데 2002년에는 27%까지 증가했습니다. 즉 10가구 중에 3가구가 1인 가구로 부천시 역시 나홀로 세대가 빠르게 늘어나는 도시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관계 단절, 그리고 돌봄 공백, 건강 악화 위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 노인 인구의 증가입니다. 2009년 노인 인구 비율은 7%였지만 2025년도에는 20%로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돌봄과 의료, 주거, 복지가 통합된 지역 기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셋째, 시민의 거주 희망 변화입니다. 부천시 통합돌봄 조사 결과 시민의 72%가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집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시설 입소보다도 내 집에서 그리고 익숙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건강 유지 시 희망 장소를 보면 자기 집에 머물고 싶다가 65.2%에서 72.4%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요양시설이나 병원을 선호하는 비율은 5%대에 그쳤습니다. 이 결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방향이 바로 재가 중심, 그리고 지역 중심이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이 3가지 변화가 바로 부천형 통합돌봄이 필요한 핵심 배경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천형 통합돌봄의 내용을 3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 특성입니다. 단순히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증 재가 노인, 또 퇴원 노인, 경증 재가 노인으로 나누어서 각각에게 맞는 지원 체계를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 돌봄을 구현하는 것이 부천형 모델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기본 서비스입니다. 기존 복지제도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자원을 기초 인프라 삼아서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하나로 엮는 구조입니다. 즉, 기본의 개별 서비스들이 따로따로가 아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서비스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부천시가 부족한 자원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직접 개발 운영하는 자체 서비스입니다. 간혹 통합돌봄이 기존의 자원만 잘 연결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기존의 예산으로는 부족한 욕구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 부족한 틈새 부분을 지자체의 자원에 따라 잘 채워줘야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천시는 기존의 중앙정부 사업만으로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천시 자체 예산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 특화형 서비스를 직접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천형 통합돌봄 서비스는 5개 분야로 요양, 일상생활, 보건의료, 주거, 돌봄 안정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기존 서비스와 자체 서비스의 연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보건의료 중심으로 기존 복지제도의 통합돌봄을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추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기존 자원에 대표적으로 치매안심센터와 방문 간호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관리 주기가 좀 길고 서비스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천시 보건소에서는 통합건강돌봄센터를 추가적으로 구축해서 예방, 치료 연계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재택의료 센터 연계를 통해서 의료의 전문성도 같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제도만으로 의료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천시는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개발해서 연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부천시는 시민이 지속 가능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천형 통합돌봄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 저희의 조직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복지국의 돌봄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 그리고 3개 구청, 37개 동이 함께 운영하는 다층적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 구성은 돌봄지원과에 7명, 보건소에 정직은 2명이고요. 보건의료 기간제, 전문가 기간제 3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에 전문 담당자가 12명 있고요. 저희 부천시는 좀 특이하게 광역동을 했다가 다시 구로 전환해서 담당자가 통합돌봄 전담자가 지금 구청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7개 동에 겸직으로 37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8명이 부천형 통합돌봄 현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본청의 돌봄지원과에서 전체 사업을 기획을 하고 또 추진 예산과 예산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예산에서 일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 건강돌봄팀은 의료 건강 분야의 기획 총괄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건강돌봄센터를 통해 방문 진료, 방문 간호, 예방관리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복지와 보건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 분야를 하고 있지만 건강돌봄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소 건강돌봄팀에서는 통합돌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통합돌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고요. 또 설계구청의 스마트 복지팀은 간호직 그리고 복지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통합돌봄 대상자를 개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수행을 하고 또 여러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후 모니터링과 점검을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 발굴, 또 신청 접수, 사전조사 실시 등 발굴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천형 전달체계의 가장 큰 조직의 특징은 통합과 현장성입니다. 특히 복지와 보건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함께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천형 통합돌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천형 통합돌봄 전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신청 발굴 창구 담당이랑 또 대상자 사례 관리 그리고 시의 업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37개 동, 보건소, 공단, 병원 등에서 발굴된 대상은 먼저 부천시로 조사 의뢰됩니다. 이후에 그리고 이 접수는 시에서 다 의뢰를 받기 때문에 창구를 찾을 필요가 없어서 매우 용이한 접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시에서는 공단에 통합 판정을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구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개구 그 구의 전담 직원이 조사 대상자의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시로 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의 통합돌봄과에서는 통합지원회의를 열어서 승인, 변경 등을 논의를 하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구 담당 직원이 대상자의 서비스 연계 및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접근성 또한 강화하였는데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통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도 하고 또 복지관, 의료기관 등의 민간 협력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경로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부천시 통합돌봄 전체 흐름을 보기 쉽게 단계별로 정리한 겁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동에서 대상자를 사전조사 서식이 있습니다. 그 사전조사 서식에 따라 대상자를 발굴하고 2번을 보시면 사전조사 적합 시에 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통합 판정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 판정 결과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시스템의 그 결과서로 뜨는데요. 그 판정 결과서를 통해 구에서는 통합돌봄 담당자가 대상자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 시에서 운영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열어서 구에서 계획한 지원 계획의 승인, 변경, 종결 등을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번을 보시면 구통합돌봄 담당자가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7번 종결까지 이런 순서로 통합돌봄 통합지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시구는 이러한 과정을 장기 요양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26년도부터는 전국의 행복 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피스를 통해서 통합돌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중 보건소는 어느 단계에 개입을 할까요? 이중 보건소는 5번째 단계인 5번째 단계인 통합지원회의에 저는 심의의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영역 서비스에 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요. 또 승인 변경 요구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건소는 5번, 6번 단계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천형 통합돌봄의 핵심 운영 방식인 민간협력 추진 체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은 공공이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의료기관, 또 복지기관,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협력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의료와 돌봄 협력을 중심으로 보시면 그 주위를 보건, 주거, 돌봄, 복지 등 여러 분야의 네트워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대상자를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보건소와 관련 있는 방문으로 건강관리 영역을 보시면 부천시는 통합건강돌봄센터를 중심으로 특히 5개 의학단체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학단체와의 협력은 아무래도 보건소가 유리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의료돌봄의 허브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과 같이 복지와 보건이 함께 협력하면서 의료와 복지 간의 간극을 좁히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부서 간 연계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서 간 협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천시 통합지원회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회의 대상자는 지속거주에 필요한 대상자의 계획을 수립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요. 부천시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대면 2번, 또 비대면으로 서면으로 2번 이렇게 대상자의 제공 계획을 같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 담당자, 또 구청 담당자, 보건소 담당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또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등 모두 함께 모여서 대상자별 중점 통합돌봄 계획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서비스 간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보건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지원회의에 심의의원으로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과 함께 대상자의 의료적 사정을 공유해서 대상자 중심의 보건복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통합돌봄 협의체인데요. 통합돌봄 협의체 또한 복지 관련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5개 의학단체도 함께 참여해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통합돌봄 추진 내역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추진을 그동안 해왔는지 추진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부천 통합돌봄의 기반을 닦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도시형 지역돌봄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01년에는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팀을 시에 설치를 했고요. 2023년에는 보건소의 전담팀인 건강돌봄팀을 설치했습니다. 그해 7월에는 시범사업 2차에 또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시작한 만큼 부천시는 선도적인 성과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 지금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기는 합니다. 부천시 통합돌봄 제공 효과 저희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4년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저희는 1641명의 대상자를 발굴을 했고요.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2290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1013명이 돌봄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5개 분야에 2,600여 건의 서비스 자원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발굴하고 또 회의하고 선정하고 서비스 실행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통합돌봄의 체계의 작동 결과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느껴본 바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시민이 체감하는 돌봄 효과가 실제로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실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일상생활 유지 도움을 보시면 대상자들은 혼자서 어렵던 일상생활을 다시 회복을 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 리더 사업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 리더는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주도하는 어떤 돌봄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 돌봄 공동체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또 이제 중요한 성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통합돌봄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책의 성과를 숫자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천형 통합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삶의 질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부천형 통합돌봄은 행정적인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역사회의 모델이 되었고, 이제 어느 지역이든 간에 또 보건소와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시민들의 이제 강력한 이 돌봄 욕구를 수용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부천형 통합돌봄의 비용 효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부천시 사내에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조사 대상은 부천시 통합돌봄에 참여한 대상자 중에 의료비 변화가 확인 가능한 의료급여 대상자 300명이고요. 서비스 제공 전후 1년간의 의료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의료비 감소 비율을 보시면 약 20% 정도 감소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시민의 의료 이용의 패턴이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자체 부담 이용 또한 감소하였는데요. 행정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돌봄을 강화했더니 오히려 의료비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간에 효과는 보기 어렵겠지만 돌봄은 이제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선은 부천형 통합돌봄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보건소 통합돌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천시 보건소 통합공공돌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료 서비스는 또 방문 서비스는 특히 분절적이고 중복적으로 많이 제공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보건소 중심으로 단계별로 통합 조정을 하였습니다. 목적은 통합돌봄의 목적과 같습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요. 부천시는 특히 도시형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건소 중심으로 단계별로 운영을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서 이제 의료기관으로 가기 힘드신, 거동하기 힘드신 65세 이상 어르신이시고요. 인력은 여러 의료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통합건강돌봄센터나 민간 의료기관, 연계기관과 함께 운영을 했고요. 분야별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자의 서비스 욕구를
저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에서 추출한 내용입니다. 보건의료, 생활지원, 주거지원, 요양 및 기타 요 분야에서 지금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현황이 2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 생활지원이나 주거지원이나 여러 가지 중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 보건소 연계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연계하는 사업은 치매 관리 서비스였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치매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치매 선별 검사, 또 치료제 지원 등 치매 관리 서비스 연계가 가장 많았고요. 또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또한 가장 서비스 제공 건수가 많은 건 중에 속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집에 외출을 잘 못하시고 계시다 보면 어르신 분들이 우울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노인 우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우울 관리 지원 사업 또한 연계건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구강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강 관리 또한 연계건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건소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운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어떻게 그러면 통합돌봄을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먼저 2019년 통합돌봄을 시작을 하셔서 저희도 2020년 8월부터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먼저 운영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의료기관과 같이 협약을 맺어서 월 정액, 그때는 수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월 정액 한 건당 12만 원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1인 의사인 의원급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병원을 비우고 의원을 비우고 좀 방문 진료를 하기는 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2022년 1년 7월부터 대한간호사협회랑 같이 통합 방문간호센터 시범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의사를 직접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가정간호 전문 간호사를 또 3분 정도 같이 채용을 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간호센터를 운영을 보건소에서 한 거였는데요.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의사 인건비가 좀 높았고 가정간호 전문 간호사분도 인건비가 좀 높아서 예산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에 비해서 대상자는 1년에 한 4, 50명 정도로 좀 적어서 예산 대비 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이 적지 않냐라는 지적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좀 의사 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도시형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아무래도 의료적인 부분이 조금 보수적이다 보니까 책임 소재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데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도시형이기 때문에 좀 장기 요양 방문 간호나 요런 부분이랑도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방문 간호 자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도시형은 직접 방문 간호 센터를 운영하기보다 지역 자원을 잘 활용을 한번 해보고 예방 관리 쪽으로 좀 더 다학제 부분으로 좀 더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2023년 1월부터는 보건소에 보건의료 전담 건강돌봄팀을 설치를 했고요. 2023년 4월부터는 통합건강돌봄센터를 개소를 해서 그동안 저희가 하고 있던 간호나 진료 부분도 함께 하면서 예방 관리를 좀 다학제 부분으로 좀 더 사례 관리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예방 관리를 확대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 통합건강돌봄센터는 이렇게 예방, 진료, 간호, 연계 이렇게 분야별로 빠짐없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먼저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 관리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건소가 해야 되겠다. 이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통합 예방 관리를 다학제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국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통합 돌봄과 잘 연계해 보자. 그래서 국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운영을 같이 예방 관리에 넣어서 하고 있고요. 또 5개 의학단체와 연계해서 경로당 주치의제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운영을 해보니 의료인만으로는 관리 이후에 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돌봄 활동가를 양성해서 의료인 이후에 함께 할 수 있는 건강돌봄 그런 사업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건강돌봄 활동가 양성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료 부분을 보시면 지금 재택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 등급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이 막상 장기 요양 등급 전 단계인데 방문 진료가 필요하신 사각지대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탈락을 했다던가 아니면 태어난 자라서 급성이라서 등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장기 요양 미인정자를 위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역 의료기관 방문 진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간호 부분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 등급자 또 미인정자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공단의 이런 서비스를 같이 활용해서 간호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의 사업을 같이 연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 예방 관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보통 궁금해 하시는 게 가장 처음에 이 질문부터 하십니다. 그러면 국가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 국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장기 요양 등급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고 또 취약계층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학제 운영도 하긴 했지만 현재는 간호사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거동이 가능하신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보면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통합돌봄 통합예방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이런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태어난 자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간호사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서 다학제 팀 구성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대상자를 관리하기보다 중점 일반 관리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전문적인 의료 사례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다학제를 운영하는 부분 중에 운동관리 부분이 노화의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운동 관리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좀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체 관리 운동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하체 관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이 이 운동을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집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일수록 하체 근육 손실이 굉장히 큰 상태여서 하체 근육 강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체 근육이 손실되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 자체가 집에서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체 근력 운동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실제로 저희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하체 근육 강화를 위해서 거동이 실제로 강화되고
또 아까 의자에 앉아 계셨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의자 등받이를 이렇게 지지대 삼아서 이렇게 붙잡고 일어나셨었는데 3개월 이렇게 하체 강화, 근육 강화 이후로는 이렇게 지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실 수 있을 정도로 어르신들도 굉장히 이 운동 관리, 노쇠 관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특히 손, 지압 요런 운동도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소근육, 손 운동은 식사하시거나 뭐 글씨를 쓰거나 버튼을 누르시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오랫동안 머무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통해서 순발력, 또 소근육 운동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낙상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낙상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한번 낙상을 하시게 되면은 거동 자체가 불편해지시고 역량도 불편해지시면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또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발력이나 운동 요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선 그리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소근육 운동도 되고 또 더불어 인지 기능 강화도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 비교 사진을 저희가 한번 해놔 봤는데 이렇게 선 긋기 2차에서 5차를 보시면은 2차는 좀 삐뚤빼뚤해졌는데 5차는 많이 매끄러워지신 거를 좀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근육 강화를 조금만 같이 해드려도 정말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깨 가동 범위가 잘 어깨가 올라가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희 관리 후에는 이렇게 어깨 가동 각도가 많이 올라가셨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분은 혼자서 외투를 입으실 수 없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3개월 관리 후부터는 어깨 가동 범위가 부드러워지면서 혼자서 외투를 입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혼자 집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사례를 보시면 전에는 밴드를 사용해서 이제 겨우 다리 들어 올리기가 가능했는데 후 사진을 보시면 밴드 없이 이제 하체가 근육이 강화되면서 스스로 다리 올리기가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또 상체 관리 전후 사진인데요. 이분은 이제 균형 감각도 많이 깨지고 어깨가 굽어진 상태였는데 요렇게 관리를 하면서 어깨가 많이 부드러워지시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전, 사후 관리 체크를 통해서 변화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이분이 얼마나 변화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1년 동안 대상자들의 사전, 사후 데이터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사실 어르신들이 집에서 강문 관리를 한다고 해서 혈압이나 혈당 뭐 이런 게 좋아질까? 물론 좋아지기 쉽지는 않습니다.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운동이나 영양 관리 요런 부분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혈당 부분도 좀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리고 운동 관리 부분은 특히 눈에 띄는 효과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같이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 관리 사업도 하고 또 AI, IoT도 하고 통합 건강 돌봄도 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대상자는 과연 어떻게 나눠지는가?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통합 돌봄 대상자를 보시면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서는 집중관리군이 통합 돌봄 관리 대상자에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IoT에서는 허약군이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분들이 바로 등급 진입 전 단계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부터 시작해서 통합돌봄 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자까지 요 대상자, 요 부분을 잘 구분을 하셔서 대상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통합돌봄이 같은 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해보다 보니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통합돌봄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방문건강관리사업과 통합돌봄을 우선 2025년부터 팀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같이 어떻게 연계를 할까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중복 서비스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서로 같이 연계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주 1회 사례 회의를 통해서 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장기요양 미인정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통합돌봄은 장기요양 등급자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단계인 분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받으시다가 등급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복지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 이런 필요한 분들을 저희는 사례 회의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분들을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많이 잡지는 못했고 부천시에 한 60명을 한번 연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운영을 했고요. 총 사례회의를 30회 운영을 했고 연계는 총 49명을 했습니다. 우선 이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가 처음에는 좀 낮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간호사 선생님들 교육부터 우선은 같이 실시를 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함께 했는데 우수 사례를 이제 선정을 해서 각 구별로 같이 발표를 해보고 어떤 점이 좀 좋았는지, 어떤 점이 좀 부족했는지 이런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간담회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자꾸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사업에 대해 논의도 해보면서 통합돌봄과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같이 키워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보건관리 전문가가 3개월 동안 저희는 집중 관리 운영을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 이런 전문가들이 운영하기에는 너무 그 기간이 길게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종료 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또 부족한 건강관리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 돌봄과 활동 양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도 같이 또 참여를 원해 주셔서 또 지역 대학교에서는 또 라이즈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또 함께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긍정적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와 또 의료협동조합, 또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에서 함께 해주셨고요. 또 그럼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부천시 간호사회에서 또 가장 잘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또 이런 교육이셨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간호사회와 연계해서 이 건강돌봄 활동가 양성하는 교육을 또 같이 해주시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건강 모니터링 및 대상자 발굴을 함께 할 수 있는 건강돌봄 활동가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연도에 먼저 협약을 맺고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우선 이렇게 운영을 해봤고요. 부천시 간호사에서 강사 지원을 해주셔서 총 6회 실시를 했고 저희 예산으로 강사비는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봄 활동가 교육을 정례화시켜서
노인 일자리 사업 건강 지킴이들 교육을 해드렸고 간호학과 학생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호사회와 연계해서 교육을 운영을 했습니다. 경로당 주치의제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주치의제는 아마 운영하고 계신 곳이 꽤 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통합돌봄에서의 의미로 보시면 의사협회나 특히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방문 진료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경로당 주치의제를 통해서 5개 의학단체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한두 번 뭐 요렇게부터 참여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5개 의학단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통합돌봄과 또 민간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등용문이 또 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 부천시는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경로당에서 또 이런 건강 돌봄, 건강 수치, 뭐 혈압이나 당뇨 요런 부분의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또 전문가가 가서 교육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로당 내에서 연계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로당 주치의제 5개 의학단체와 같이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아무래도 어르신들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또 간호사협회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섞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약사협회도 어르신들이 워낙에 약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 도움이 되도록 실제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는 약 사진이나 실물을 갖고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관리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방문 진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요양 등급자는 이미 많은 시군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문 진료, 이 분들은 장기 요양 등급자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장기 요양 등급이 없는 분들도 사실 방문 진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공단에 있는 1차 의료 수가 시범 사업과 연계해서 방문 진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에 사실 저희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인 부담금 지급은 조금 지양하는 분위기가 맞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현재는 보건복지부 승인 요청 중이고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퇴원 환자라든지 아니면 장기요양 등급 탈락자든지 이런 분들 특히 아니면 본인은 본인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내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는 이런 분들 중에 방문 진료가 꼭 필요하신 사각지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차 의료 수가 시범 사업과 같이 또 연계를 하면서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공단 지원금의 치매 검사라든지 또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요. 저희는 특히 부천시는 양 한방 같이 협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워낙에 또 이 통증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 한방 협진을 같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방문 진료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저희는 양방과 한방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양 한방 협진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치과 의사와 함께하는 이제 구강관리 서비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는 치과 위생사분만 나가서 이제 관리를 해드리다가 올해부터는 부천시 치과의사회와 연계해서 방문 구강 진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구강 관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치아가 안 좋은 그때부터 어르신들 식사를 잘 못하시고 그럼 영양이 안 좋아지시면서 어르신들 건강이 확 나빠지시는 경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치과 의사 선생님이 댁에 방문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염려가 가장 컸습니다. 치과가 아닌 집에 가서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많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컸는데요.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틀니 관리나 또 막상 치과에 가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가서 또 진료를 해드릴 수 있는 만큼 또 해드리고 또 치과에 연계해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또 집어드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치과 위생사 선생님이 관리를 하시면서 이분만큼은 치과 의사 선생님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의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장기요양 등급자 그리고 장기요양 미인정자 나눠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 가정 간호 서비스를 모두 연계해서 의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의료센터가 가능하시다고 하더라도 욕창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한두 번의 간호 서비스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재택의료센터는 방문 간호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장기요양 방문 간호를 연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요양 미인정자인데 태어난 자인 경우에는 가정간호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또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의료돌봄 사례회의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통합돌봄, 저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의료돌봄 사례회의는 의료 쪽으로 특화된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서만 하는 사례회의입니다. 다학제 의료돌봄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최초로 운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학제 의료돌봄 회의를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 우선 너무 복합적인 고령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복 서비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중복 서비스에 대한 비용 절감 부분 그리고 지속적 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또 통합 건강관리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의료 전문가를 모시고 다학제 회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의 구성체를 보시면 우선 의사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고요. 우선 이 의료돌봄 회의에 이 의뢰하는 방법은 의사, 한의사 선생님이 방문 진료를 보시면서 이분은 정말 다학제 의료 관리가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 쪽에 의뢰서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다학제 의료돌봄 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의뢰된 분들을 함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고요. 그 전문가들 중에는 의사, 한의사분 오시고 그리고 치과 의사 선생님, 그리고 치과 위생사 선생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약사 선생님은 이제 복약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주시고요. 또 간호사 선생님, 작업치료사 선생님, 운동지도사분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저희가 이 분에 대해서 중점 논의할 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운동지도사 등 이런 보건의료 전문가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정말 중점적으로 논의할 분들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또 건강활동가 아까 말씀드린 시민이 담당자가 함께 해주셔서 3개월 이후 보건관리 이후에 이분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강 상태를 같이 논의를 하고 또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먼저 9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9월 30일에 같이 5개의 그 재택의료센터와 치과의사회 또 약사회 등 함께 협약을 하고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다학제 의료 돌봄을 정말 해보자. 근데 정말 저희가 따로 수당도 예산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정말 이런 의지, 이런 저희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우수 사례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땡땡 이분은 원래 등급인데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어요. 이분의 기저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 고혈압, 당뇨 있으셨고요. 건강 상태로는 거동 어려움, 부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주 호소로는 대퇴부 통증을 주 호소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복지 지원은 이상 가사 지원과 이동 동행 지원이 들어갔고 또 주거 환경에 이제 거동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위해 안전바가 제공이 됐고 또 희망재단 의료비 지원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의료 지원을 해드렸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통합 예방관리 이분이 같이 들어와서 치아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또 하체 근육 강화와 어깨 관절 범위 운동을 같이 해드렸습니다. 또 영양 부분에서 당뇨, 저염식이 등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드렸고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대퇴부, 급성 통증은 방문 진료를 통해서 해결이 되지만 만성 통증은 이 일반 양방을 가지고 해결이 어려웠기 때문에 양 한방 협진을 통해서 한방에서는 지속적인 침 치료를 통해서 통증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본인 부담금 지원은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횟수 제한 이후에 이분이 또 방문 진료가 필요하셨어요. 근데 본인 부담금을 대실 여력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복지 쪽 희망재단과 연계해서 침 치료를 지속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3개월 관리 이후에는 건강 리더와 연계해서 종료 후에는 또 지속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회의를 하고 온 모습이에요. 지금 다학제 회의를 지금 오늘 보건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건소에서 다학제 의료돌봄 회의한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등급이 기각된 그런 상황인데요. 독거시고 주 이제 기저질환이 고혈압과 디스크 수술로 통증이 굉장히 많으신 상태였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요양 등급은 탈락한 상태였고 원래는 이분이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거동도 어렵고 굉장히 부축이 필요한 이런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과 손발 저림, 식욕부진 등을 이제 주 호소하셔서 저희가 이분을 대상으로 이제 사례 회의를 오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 의사 선생님이 방문 진료를 이분을 해주셨는데요. 방문 진료 내용으로는 낙상 관리와 통증 관리, 작업 치료를 해주셨고요. 이분의 통증 관리가 어려워서 이제 한의사 쪽으로 한방 쪽으로 이제 의뢰를 해주셔서 침 치료를 지금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구강진료 치과 의사 선생님은 나가셔서 치은염, 잇몸관리 서비스를 봐주셨고 또 이분이 치아 파절이 확인이 돼서 가까운 치과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또 치과 위생사 선생님은 구강위생관리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좋은 점이 약사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다 보니 직접 가셔서 약물 잘 드시고 계신지 파악을 해주시고 그 약물 부작용을 또 확인을 해주시면서 의사 선생님과 같이 소통을 해주시면서 부작용이 있는 약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약물로 바꿔서 그렇게 처방해 주시도록 그렇게 논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 선생님이 복약 관리를 또 같이 해주셨고요. 작업치료사 선생님이 이제 같이 재활을 해주셨고 또 운동지도사 선생님이 같이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분이 실제로 하체 근력이 강화돼서 원래는 그러니까 급성기셨기 때문에 와상인데 걷기가 사실은 가능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요양 등급은 사실 지금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걷기가 가능해져서 이제 거동이 가능해지셨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간호사 선생님은 이분의 이제 피부 관리나
또 낙상 관리, 요식물 관리 요런 부분을 같이 관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이분이 또 믹스 커피를 너무 많이 드셔서 영양 관리 부분, 요 부분까지 이제 같이 관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학제 관리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많은 대상자를 하고 있진 않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이렇게 논의해 나가면서 하고 있는 좀 좋은 사례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당장 이제 통합 돌봄을 위해서 보건소는 뭘 해야 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야 될지, 담당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해 주셔서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임자가 있다면 우선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만약에 생기면 통합 돌봄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직접 파악하는 부분을 한번 해 봤는데요. 시의 통합돌봄 부서랑 같이 교육 그리고 간담회 토론회 요런 부분을 같이 직접 참여하면서 다니면서 통합돌봄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우선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번째로는 보건소 자원이 어떤 게 있는지, 방문으로 해줄 수 있는 자원은 특히 어떤 게 있는지, 또 지역 의료 자원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공단 자원입니다. 공단 자원은 실제로 보건소에서 특히 장기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단 자원 이런 부분을 자원별로 잘 파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3번째는 동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랑 가장 관련이 많은 맞춤형 돌봄 사업이라든지 의료수급자 사회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동에서 하고 있는 방문에서 또 하고 있는 이런 복지 사업을 미리 파악을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4번째, 동과 구 통합돌봄 간호사 담당을 하고 있는 간호사가 계실 거예요, 앞으로. 그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동에서 어떤 식으로 통합돌봄을 실무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요런 부분을 분위기를 파악하고, 또 구에 물론 통합돌봄 담당자와도 같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내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은 많이 낮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의 통합돌봄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방문 간호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관련 부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2번째, 제가 통합돌봄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좀 몇 가지 이번 기회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을 하면서 우선은 첫 번째로 인식이 대부분 부족하다는 점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은 남의 실적만 가져가는 사업이 아닌가, 또 이렇게 연계만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사실 오해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틈새 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 넣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사실 용어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비슷비슷한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건강관리, 방문관리, 뭐 방문간호, 가정간호 이런 비슷한 용어들에 대한 혼란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존 사업에 대해 연결하는 요 세팅, 전달 체계를 만드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한두 번 연계는 할 수 있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체계를 만드는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2번째, 연계 사업에 대한 업무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연계 사업 대상자로 참여해야 되는 회의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저희가 보건소다 보니 다른 사업과 연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사업 대상자는 아무래도 업무 부담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인센티브나 뭐 근거 사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3번째, 복지와의 업무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재택의료센터 이번에
정보합동 평가로 들어가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지금 복지 쪽에서 재택의료센터를 많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협력기관, 기존 복지기관에서는 뒤늦게 또 의료가 들어와서 의료 분야가 커지는 거에 대한 약간 경계 부분도 좀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5개 의학단체와 항상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야 돼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사업 내용이 다섯 번째,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방문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합동평가 관련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사업이 급변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개인의 역량이나 뭐 아직 이렇게 지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또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또 일이 굉장히 달라져서 요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고 그리고 아직은 전문 교육을 좀 제공하는 곳이 없어서 기간제 선생님들이 새로 오시면 저희가 다 직접 관리하고 저희가 다 직접 교육하고 요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좋았던 점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좋았던 점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업무 성취감도 있었고요. 또 통합돌봄 사업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직접 어르신들의 변화가 눈으로 보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막상 이 사업을 운영을 하시게 되시면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크고 눈에 보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담당하는 담당자도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 또 지역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통합돌봄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우선은 지자체가 책임 주체가 되는 돌봄 생태계 조성이 가장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인식 자체가 너무 낮고 대중의 인식이 낮기 때문에 정착하려면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건소는 장기요양 미인정자를 위한 노세 관리 사업과 장기요양 인정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간 사이 장기요양 등급 외자, 장기요양 대기자, 장기요양 탈락자, 또 태어난 자, 이런 사각지대 대상에 대한 대책은 없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세 번째로 보편복지를 통합돌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너무 한정적이라서 결국 지금 초반에는 좀 취약계층으로 우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고 연계가 굉장히 복잡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변화 속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목적보다도 대상자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통합돌봄, 의료돌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 팀장님 네. 장시간 네.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부천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발표해 주셨고요. 마지막에 그 개인 의견, 굉장히 네. 그 실질적인 음. 실무자로서의 팁을 아주 정말 현장에서 근무하신 그 경험을 살려서 개인 음. 의견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걸 좀 써주시면 어떨까요? 써주시면 앞으로 아. 그 통합돌봄 사업을 하는 보건소 직원들한테 네. 굉장히 도움이 될 아주 굉장히 금가옥조 같은 얘기가 많은 것 네. 같은데 그것도 좀 네. 작성해 주시면 네. 어떨까 싶네요. 그것까지 보충해서 자료를 네. 좀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잠깐 네. 그 부천시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생각하는 그
이제 부천시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일단 네, 부천시 같은 경우는 다른 어느 보건소보다 2020년부터 그 보건소 내 건강돌봄팀을 신설을 하고서 네, 보건소에서 그 건강 돌봄 사업을 했다는 게 굉장히 특징인 것 같고, 또 네, 통합 건강 돌봄 센터를 운영하시는 게 또 큰 특징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 잠깐 드리면, 통합 네, 건강 돌봄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 인력을 좀 조정해서 배치하셔서 운영하시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 네, 다음에 이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랑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 하신다 그랬는데, 네, 그건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방문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한정이 돼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래갖고 지금 그 통합 건강돌봄 사업하고 사실 조금 잘 안 맞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정하셨는지 질문 네, 그거 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네,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이, 네, 부천시 특징은 이제 다학제 의료돌봄 사례회의를 운영하신다는 게 네, 굉장히 또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부천시는 다른 시보다도 아주 우수 사례로 제가 꼽을 수 있는 거는 지역사회 의료단체, 뭐 네, 의사회나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등, 그리고 그 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라든지 방문진료기관하고의 굉장히 연계, 네, 그분들과 또 지역사회 참여,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질문드린 그 두 가지 사례에 네, 대해서 좀 먼저 아, 답변해 네,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네. 선생님들도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채팅방도 좋고요. 또 이지 팀장님 말씀 끝나신 후에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인력은 저희가 담당자 지금 한 명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정직 인력으로는 담당자 한 명 있는 상황이고, 그 담당자는 내부 조정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간제 선생님이 세 분 계시는데요.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치과위생사 선생님, 운동지도사 분 이렇게 세 분 있고요. 저희 예산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받은 예산을 통해서 그 세 분을 지금 기간제로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과의 연계 부분은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장기요양 미인정자 중심이고, 통합돌봄 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자 중심이긴 한데, 그 가운데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미인정자지만 등급을 받기 전 단계 정도로 상태가 좀 안 좋으시다던가, 아니면 장기요양 미인정자 상태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받고 계시는데 장기요양 등급자로 이렇게 들어가셨거나, 요런 그 경계에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을 저희는 사례회의를 주 1회 같이 방문이랑 통합돌봄이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회의를 통해서 의뢰를 받아서 통합돌봄 쪽으로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관리를 받을 수 있게, 의료 전문적인 관리와 복지 서비스를 같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면 통합 건강돌봄센터의 대상은 장기요양 대상자에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요, 통합돌봄 대상자면 다 가능하세요. 근데 대부분 통합돌봄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합돌봄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하신 장기요양 등급자나 아니면 장기요양 등급이 없으셔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따로 그렇게 장기요양 등급자라고 국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장기요양을 네. 같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분들이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많으시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선생님들 좀 질문해 주실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음, 그, 저기, 명칭이 네. 건강돌봄팀이고 네. 통합건강돌봄센터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그 시범사업 사례들을 보면은 다 의료돌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 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네.
통합 건강돌봄 팀 그리고 센터 이게 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름을 잘 지신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처음에는 부천시가 아무래도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처음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참여 인센티브는 우선 저희는 5개 요약단체 분들이 우선은 좀 적극적인 성향이 있으세요. 그거는 좀 맞고요. 그리고 참여 인센티브라고 하면은 의료돌봄 회의에서 따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없는데, 처음에 이제 의료돌봄 회의를 원하신 분들이 그 의사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실은 열정으로 오히려 저희가 그 의료돌봄을 하게 된 거라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센티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지만, 저희는 원래 보건소에서 5개 의학단체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관계를 맺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이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부언을 드리면 부천시의 그 의학 단체, 그러니까 의사회나 아마 다른 기타 단체가 그 지역사회 참여에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제 사업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신 것 같은데 네, 그 다른 맞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뭐 의학단체와의 관계가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연기가 잘 되지 않는 곳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 음, 생각에도 앞으로 그 통합 건강돌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각 보건소에서 그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부천시 사례와 음, 같이 보건소와 각 전문의학단체와의 연계, 그 서로 그 소통 채널 이런 걸 구축하는 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통합 건강 돌봄 사업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물론 좀 의사협회부는 조금, 의사협회는 다른 그 협회보다는 조금 참여율이 저조하시긴 한데, 대신에 재택의료센터가 있기 때문에 재택의료센터에 소속된 의사분들이 또 되게 적극적이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다 적극적이시지는 않을 수 있지만, 또 그 의학단체 분들 중에 또 의외로 이렇게 방문이나 이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이신 분들이 몇 분씩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또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질문이 있네요. 아, 네. 시니어 노인 일자리 역할은, 그러니까 3개월 저희가 관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웬만하면 저희 선생님들이랑 그 건강 리더나 뭐 건강 돌봄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인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건강 간단한 이분이 해야 될 그런 동작들을 지속해서 하실 수 있게끔 그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면, 그분들이 향후 6개월간 어떤 말동무나 이런 걸 같이 하고 안부도 같이 전하면서 또 가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또 뭐 안 좋아졌다, 만약에 6개월 동안 관리 중이신데, 그럼 또 저희 쪽으로 다시 의뢰가 오기도 하고, 이런 모니터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통합돌봄 등록 자체는 꼭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등록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 통합돌봄 그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이 되는 거라서, 어, 저희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그리고 말씀해 제가 주신 하나 것 또 같습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그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건보공단이 네, 지금 그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네. 건보공단에다 이제 판정 아, 조사를 네네. 의뢰하는 걸로 돼 통합판정. 네,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구청으로 취합이 되고
그것이 네, 다시 시로 들어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마 거기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너무 이 시간이 아, 웨이팅 네. 리스트가 길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 통합돌봄 시스템의 좀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원래 의사 소견서도 사실은 들어가 있었었거든요. 이 시스템 안에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 같은 부분도 사실은 들어가 있었는데, 그나마 이 시스템 의사 소견서가 빠지고 더 간략하게 된 게 지금 시스템이고요. 만약에 이분이 좀 급한 상황이다 이러면은 보통 저희는 선지원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이게 통합 판정을 받기도 하는데요. 원래 원칙상으로는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통합 판정을 하고 그 판정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원래 그 통합돌봄의 원칙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네, 이제 지난주에 그 네, 네, 동탄 사례가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동탄 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민간병원에 네. 위탁이 되면서 거기서 재택의료 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아, 그리고 네, 재택의료 그 서비스 지원하는 부서가 또 있어서 네, 그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의 판정조사 전에, 그러니까 음,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직접 바로 그쪽으로 신청도 가능한 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속도가 아, 빨라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저희도 재택의료 센터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등급이 있으시면 모든 분들이 다 가능하신데, 그러니까 재택의료 센터를 이용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다 통합돌봄 또 대상자가 되시는 거는 아닌 상황이어서 지금은 만약 급하게 재택의료 센터를 이용하실 분들은 재택의료 센터부터 먼저 이용해서 거꾸로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서비스가 빨리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쪽은 상당히 동탄 같은 경우는 그 네. 민간의료기관에서 또 자체적으로 다학제 그 서비스 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재택의료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은 오히려 또 이쪽 음, 그 다학제 팀에서 직접 협력형으로, 네. 나가서 예, 네. 보완되는 서비스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 속도가 음, 엄청 음, 빠르다라는,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네.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또 질문하실 선생님 계신가요? 손 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채팅방에 써 주셔도 됩니다. 김진학 교수님 혹시 화면 켜셨는데 뭐 하실 말씀 아, 있으실까요? 저 밥 다 먹어서 그냥 화면을 켰어요. 음, 그런데 약간 선생님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직은 보건이랑 복지랑 네. 어, 따로 하는 각각 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긴급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그런 상황에는 사실은 긴급 복지 SOS 뭐 그런 네네. 사례관리 이런 게 다 그 자원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항상 복지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건강의 문제가 질환이나 이것도 음,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께서 그 복지 통돌 사업하는 담당자하고 더 많이 긴밀하게 하시면 이제 네. 서로 섞여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경험상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통돌 예산은 부천시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생각보다 적어서 지금 11억 정도 되고요. 저희 그 보건소 예산은 그 일부를 이렇게 주시는데 인건비, 그러니까 기간제 인건비랑 운영비 해서 한 2억 정도 더 적게 1억 몇 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지금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명 정도 우선은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과 인력 부분은 계속 저희의 문제점일 것 같아요. 어려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과 좀 인력이 잘 지원이 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연구소에서 저번에 대선 관련해서 각 정당의 그 공약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한 내용으로는 그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당 한 개소의 그 건강돌봄센터, 그러니까 네. 통합건강돌봄센터죠. 부천시에서 잘 네. 사용하신 것 같은데 미리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통합건강돌봄센터를 인구 10만 명당 한 개소씩 이제 설치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인력은 한 10여 명 정도? 그래서 다학제팀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그 시민활동가, 건강돌봄 활동가 또 있고, 또 연계 인력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구 10만당 한 개소씩 설치를 해서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 아이디어라, 당장 그렇게 완전히 아이디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9시 1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예정된 시간이 9시가 다 네. 지났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감사합니다. 팀장님 너무 네. 상세하게 설명 잘 네.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열심히 사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 의견 있잖아요. 네. 그거 좀 써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써주셔서 좀 보완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네. 네. 그거를 예, 저희 그 회원 톡방에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잘 늦게까지 들었습니다. 예, 네.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유성구거든요. 대전시 유성구 사례니까 네. 또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